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델리아 오원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델리아 오원스는 원래 동물학을 전공한 동물학자입니다. 23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지내면서 야생동물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는데요. 전공 분야에서도 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으로 논픽션 작품들이 다양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그녀의 첫 작품인데요. 첫 소설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뛰어난 구성과 스토리라인으로 문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습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해서 한 인간의 자존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로맨스와 스릴러 장르 두 가지 장르를 절묘하게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가 본인은 인간의 삶이 한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죠. 로맨스 장르로 봐도 스릴러 장르로 봐도 이 소설은 탁월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또한 한 인간의 성장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죠. 혹시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책을 읽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카야란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녀에게는 조디란 이름의 친오빠가 있죠. 나중에 카야는 두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결혼할 남편이 되는 테이트와 끝내 악연으로 남게 된 체이스가 그들이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카야의 가족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습지 주변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가난한 백인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툭하면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카야가 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아예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죠. 사실 카야에게는 많은 언니 오빠들이 있었지만 그날 이후 하나같이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바로 손이 오빠인 조디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며칠씩 집안을 비우며 조디와 카야 남매를 사실상 방치했죠. 카야는 법적으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에 간 첫날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그 이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숨어 지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조디마저도 이런 반구 없이 집을 떠나버리고 마침내 혼자 남게 된 카야는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아버지의 심기를 달래려 어린 나이에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보트를 몰래 타고 나가 습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면서 자급자족을 하고 그러면서 카야보다 몇 살이 위인 테이트란 소년과 알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카야가 10살이 되던 해에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오던 아버지마저 소식이 끊기고 카야는 완전히 천의 고아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생계 유지를 위해 습지에서 잡은 것들을 인근의 점핑 부부가 운영하는 잡화점에 팔기 시작하죠. 점핑 부부는 흑인 부부로 카야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어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고 카야가 가져온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값을 치러주며 남몰래 돕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 카야가 14살이 되던 해에 혼자 지내던 그녀를 내내 지켜보던 테이트가 다가오고 두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테이트는 카야가 습지에 대한 지식은 대단하지만 글자조차 읽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시간을 쪼개 카야에게 글을 가르쳐주죠. 마을에서는 습지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사는 카야를 마시걸이란 별명으로 부르며 멸시하고 있었는데 오직 테이트만이 그녀를 순수하게 대해준 겁니다. 카야는 테이트를 통해 문맹처지에서 벗어난 이후로 시를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죠. 한편 성인이 된 테이트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마을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카야에게 방학 때 돌아오겠다고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테이트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카야는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자신을 떠난 것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를 삼키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19세가 된 카야는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그런 그녀가 체이스라는 청년의 눈에 띄게 됩니다. 테이트와 달리 체이스는 여러 여자를 끼고 다니는 바람둥이였고 단지 마시걸 카야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접근해오죠. 카야는 테이트가 떠난 뒤 오랫동안 외롭기도 했고 미식축구 선수를 하기도 한 체이스는 워낙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녀는 체이스에게 습지 이곳저곳을 데리고 가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그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든 카야의 몸을 훔칠 생각뿐이었죠. 결국 잠자리까지 같이 하며 체이스에게 마음을 주던 카야는 어느 날 신문을 통해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위로가 된 것은 테이트였고, 그는 습지에 관한 카야의 지식을 책으로 출판하자는 제의를 하면서 카야는 그 이후 수년 동안 여러 권의 책을 내죠. 그러다 어느 날 10여 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오빠 조디가 군복을 입고 다시 나타나는데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매는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조디는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하려며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얼마 후에 카야는 출판사 사람과의 미팅이 있어 3일 동안 잠시 마을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체이스가 습지 인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죠. 체이스의 시신에서는 항상 하고 다니던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카야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이에 마을을 떠나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재판에서는 카야의 혐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국 카야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고 그 이후에 그녀는 자신을 변함없이 아껴주는 테이트와 결혼을 해 평생을 함께 보내죠. 세월이 흘러 카야는 66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테이트는 죽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필명으로 시를 써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체이스가 죽었을 당시 사라졌던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한 사람이 카야였음을 직감하게 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트와 체이스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카야가 만났던 두 남자, 테이트와 체이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두 사람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카야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테이트와 달리 체이스는 단지 그녀의 몸만을 탐할 뿐이었기에 두 사람 간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체이스와 함께 있으면 무방비로 노출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생선처럼 살을 발라내려는 양, 적나라한 수치심이 일렁이며 차올랐다.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테이트와 체이스 사이에는 카야를 대하는 것에서 좀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테이트는 카야를 단순히 연인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독립된 자아를 가진 존재로 대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특히 그는 카야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녀가 가진 습지에 관한 지식을 활용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는 주요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이는 테이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습지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카야에게 있어서 이런 테이트의 세심한 보살핌은 분명 도움이 된 겁니다. 이번에도 테이트는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카야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반면에 체이스는 카야가 스스로 자립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돌봐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 카야를 찾았고 반대로 카야가 그를 필요로 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나중에는 그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리죠. 이렇게 생각하면 테이트가 카야에게 보여주는 것은 홀로서기라면 체이스가 보여주는 것은 홀로두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겉으로 보이는 차이보다 더 큰 차이로 느껴지게 되죠. 다음으로 카야에게 있어서 습지는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으로 카야가 평생을 살아왔던 습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사실상 고아가 된 그녀에게 습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왔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습지는 어린 카야에게 있어서 일종의 은신처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부모와도 같은 중요한 역할이었죠. 특히 카야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학교에 데리고 가려는 복지 교사로부터 숨겨주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카야는 음식을 구해야 했고 돈도 필요했는데 그 자원을 다름 아닌 습지에서 구해왔죠. 결국 이 시점에서 습지는 카야에게 생존을 넘어 생계 수단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은신처의 의미였지만 카야가 습지에 적응해 나가면서 습지는 그녀에게 학교나 마찬가지죠. 카야는 습지에 살면서 학교 정규교육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시간, 습지의 동식물들에 대한 지식들이 그것입니다. 그는 습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은 나중에 평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것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그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습지는 직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카야가 테이트의 도움으로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습지로부터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그녀는 여러 권의 책을 냈고 습지에 있어서는 일종의 권위자가 됩니다. 이 시기에서 습지는 카야의 생존, 생계를 이어주는 수단을 훨씬 넘어서 그녀의 자아 실현을 장으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작가 델리아 오원스가 이렇게 습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린 것은 습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보여주는 서술 기법의 탁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고 있는데 체이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스릴러 장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카야의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와 체이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교차하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구성이며 서술 기법의 탁월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자들은 카야의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불우한 카야를 심정적으로 응원하게 되며 나중에 못된 체이스를 만나는 장면부터는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기 어렵게 되죠. 이 때문에 교차적으로 체이스 살해범을 추적해 나가는 부분을 읽으면서도 체이스에게 동정심을 가지지 않고 용의선상에 선 카야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작가는 의도적으로 사건의 서술 시점을 교차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체이스를 살해한 사람이 카야일 리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야가 제시하는 알리바이를 신용하고 검사 측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기각되고 맙니다. 작가 델리아 오원스는 이 재판의 또 다른 배심원들인 독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카야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말미에 60대의 나이로 사망한 카야의 유품들을 테이트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체이스를 살해한 증거가 발견되면 독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대개 선역이든 악역이든 간에 주인공에게 몰입하여 심정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델리아 오원스는 이런 독자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소설의 재미를 한층 더한 셈이죠. 평생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70이 다 된 나이에 발표한 첫 소설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가는 완벽한 서술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제가 노래하는 것 쭈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